25번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일단 종류가 두 가지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이 있고,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 지금 문제 보면은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하는 공동주택. 그래서 요거는 일단 자 문제 바로 읽어보면은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하고 포함해서, 그래서 기존 거 하나 쪼개지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개로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 욕실, 부엌,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2번이 정답. 그 다음에 3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에는 10분의 1, 그동 세대수는 3분의 1. 그래서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그동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그리고 여기는 면적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 세대수만 정해지면은 면적은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요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에서 있는 기준이고, 5번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따라 산정하는 게 아니라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그래서 그 다음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그 구분된 공간을 구분 소유할 수도 없었죠. 구분 소유할 수 없으니까 소유권을 산정할 때도 하나로, 그 다음에 세대수도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로. 이렇게. 그 다음에 지역 직장 주택죠. 자, 저번 주에는 정비법 좋아했으니까 오늘 주택법 잠깐 보면은 일단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지역 주택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장 주택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리모델링 주택죠. 일단 첫 번째는 조합원의 자격. 주택법 가야겠죠, 주택법. 지역주택조합은 동일한 지역에 얼마 이상 거주해야 되죠?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두 번째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에 한해서 소유한 세대주인자, 내지는 누구까지? 무주택자도 조합원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따로 하나 말씀드렸던 게, 본인이라든지 본인과 같은 주민등록부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내지는 다른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원 중에서 한 명만 지역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서민주택이니까 세대원들 중에 막 2개 받아가고 3개 받아가고 그런 건 안 됩니다. 세대원 중에 한 명한테만.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건설하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 있고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이 둘 다 일단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죠. 그 다음 건설하기 위한 건 위에랑 똑같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에 한해서 소유한 세대주인자나 무주택 세대주가 조합원이 되는데,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요건 누구만? 무주택자만.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 역시 지역이랑 마찬가지로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부상에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내지는 다른 직장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누가 조합원이 되죠? 소유자들.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일정 수 이상 모집을 해서 조합 설립을 신청해야겠죠. 그래서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할 때는 권한을 얼마나 확보해야 되죠? 모집하는데 50%. 권한 50% 이상을 확보해서 신고하고, 방법은 공개 모집. 원칙은 공개 모집. 다만 예외적으로 충원하거나 재모집할 때에는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 수 이상 조합원의 수는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얼마 이상으로 하죠? 50% 이상으로 구성하되 최소 20인.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런 게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런 것들 모집하는 게 아니니까 뭐 얼마 이상을 모집하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이 모이면 조합을 설립합니다. 조합을 설립하려고 할 때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주택 건설 대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뭐 받아야 되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것도 인가
개발법 조합도 인가받고 정비법 조합도 인가받고 주택법 조합도 인가받고 싹 다 인가받는 딱 하나 요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 조합 요거 하나만 신고. 그 다음 지역 직장주택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 얘는 권한은 80%, 소유권은 15%. 이 둘 다 확보해, 둘 다. 그래서 아까 조합을 모집하려고 할 때는 권한 50%,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는 권한 80%, 소유권 15%를 확보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다라는 거.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런 게 필요 없죠? 소유자들이니까 이미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죠. 대신에 기존 소유자들한테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죠. 그래서 그 동의 요건이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에는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랑 각동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리모델링의 동의 요건은 몇 페이지 넘어가 보면 리모델링에서 따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이 있고, 또 허가 신청할 때는 75%, 50% 이런 게 있었죠. 이렇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 확인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오늘은 그 문제는 없으니까 다음에 보도록 하고. 26번 지역 직장주택조합 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인가 받아야죠. 인가. 그러니까 별말이 없으면 항상 원칙을 물어보는 겁니다. 특별히 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이런 말이 없을 때에는 원칙대로 인가.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한을 확보하거나가 아니고 하고 권한이랑 소유권 둘 다를 확보해야 돼요. 둘 다. 그리고 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죠. 그다음에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 대행사의 임직원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가 없죠. 해서 개발법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가 있었고, 정비법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가 있고, 주택법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가 있는데 이게 제일 많죠. 개발법에는 일단 4가지, 그 다음에 정비법에는 추가됐던 게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으로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게 정비법에서 하나 추가됐던 거. 그 다음에 주택법에는 일단 4가지에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다가 추가되는 게 선고유예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자격 상실이나 자격 정지형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 주체인 업무대행사나 등록사업자나 업무대행사의 임직원들, 이런 사람들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가 없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에 관한 사항을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한 내용을 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국토교통부 용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4번이 정답. 이게 이제 올해 초에 신설된 조문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 알아두죠. 조합원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조문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라는 거죠. 그 사람이 가입하고 있는 게 잘못하면 피디수첩에 나올지도 모르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걸 인지를 시켜줘야 되고, 그걸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서 서면을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를 하고 그걸 5년간 보관을 한다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권한은 50% 이상을 확보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하고? 신고하고, 조합원을 모집한다라고 했으니까 신고하고 어떻게? 공개 모집해요. 공개 모집. 근데 조합원을 충원하거나 재모집할 때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증가하는 세대수가 20세대인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주택조합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한 번에 짓는 건물의 개수가 30세대 이상이죠. 리모델링일 때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그럼 리모델링을 원칙은 뭐 받는 거죠? 허가. 조합 설립할 때는 인가받고,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할 때에는 주택법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만 리모델링은 허가받습니다. 근데 리모델링도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0세대가 아니라 30세대 이상일 때. 한숨이 나죠. 저도 한숨이 납니다. 물론 야, 여기는 안 써놨는데, 그래서
공동주택이니까 30세 이상일 때 리모델링은 원칙은 허가받는데 그래서 리모델링 아까 조합 설립 인가받고 나서 그 다음에 허가 신청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인가 신청할 때 이 동의요건은 요만큼, 그 다음에 리모델링 공사 시작할 때 허가 신청할 때는 75% 50% 사업계획 승인 대신에 리모델링은 허가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리모델링은. 근데 이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 그때는 리모델링도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은 관할구에 대해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2번이 정답이죠. 자, 거기 우리 노트에는 52페이지. 자, 저번에 정비 기본계획이랑 리모델링 기본계획 한번 비교해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아까 앞쪽의 문제 정비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했죠? 특별시, 광역시, 시. 근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가 수립합니다. 이게 차이점. 근데 공통점은 둘 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재검토는 5년마다. 요거. 그 다음에 자,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가 수립하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는 원래는 수립을 안 하죠.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가 수립권자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는 원래 안 하는데 도지사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과밀이 우려가 돼서 인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죠. 원래 안 하니까 도시 과밀이 우려가 돼서 인정하면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 더 해보면은 여기 대도시가 아닌 시, 대도시인 시, 대도시가 아닌 시. 자, 이런 시에서 계획을 수립했을 때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느냐라는 건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대도시 시장도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근데 정비 기본계획은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한테 따로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게 또 두 번째 차이점.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협의하고 심의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건 대부분 며칠이었죠? 그래서 14일. 그 다음에 의회는 이 정비 기본계획은 의회가 답변 주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의회가 답변 주는 기간이 30일. 근데 정비 기본계획은 이게 60일입니다. 요게 세 번째 차이점. 요렇게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은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맞습니다. 2번 정답. 그리고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원래 안 하니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립을 해야 한다. 그 다음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진단으로 건축물의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해서 자 리모델링 하려고 안전진단 해봤더니만 재건축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이거 리모델링 허가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지체 없이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허가하면 아니 된다. 이렇게 되죠. 리모델링 허가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자,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 이건 누구만 한다고 했죠? 공적기관만. 공적기관. 자,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에는 세 가지가 있죠.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지정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이 민간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제출한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요 공적기관에다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안전진단 이거는 뭐 정비 제가 리모델링에서 안전진단은 정비법의 재건축의 안전진단은 거의 똑같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적기관이 제출한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공적기관에다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사업계획 승인 옳은 것인데 사업주체는 원칙적으로 단독주택은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이 되는 건 언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죠? 몇 개부터?
30호 30세대 1만 제곱미터 이상 사업계획 승인받는 건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문제니까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은 30세대, 대지조성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 다만 예외적으로 50호,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대지조성사업은 1만 이상, 10만이 아니라 1만 이상. 그 다음에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인 단지형 연립이랑 단지형 다세대 원룸이 아니고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인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가 요거 50세대부터.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있었죠.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서를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전체 연면적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미만일 때 N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4번 정답. 그리고 하나 봐야 되는 건 첫 번째 줄에 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라고 했죠. 유통상업지역은 주택을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입장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보다는 건축 허가 받는 걸 선호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 하나의 주택 단지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쪼개가지고 29개 짓고 29개 짓고 29개 짓고 이렇게 할 때 동일한 사업 주택을 나눠서 사업을 할 때에는 전체 주택 건설 호수나 세대수를 주택 건설 규모로 산정하는 거지 각 구역의 호수를 규모로 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업 주체가 일단의 주택 단지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구분해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각 구역의 주택 건설 호수가 아니라 전체 구역의 주택 건설 호수나 세대수를 주택 건설 규모로 산정하겠다. 그러니까 법인일 때는 법인이 하나 짓고 이사가 또 29개 짓고 감사가 29개 짓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동일한 사업 주체가 이걸 쪼개가지고 사업을 하면 전체 주택 건설 호수나 세대수를 주택 건설 규모로 산정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공구별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보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착공을 하죠. 착공할 때는 공사계획을 신고해줘야 되고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은 사용 뭐 받죠? 검사. 방금 그 위에 28번 문제 그게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 한 번에 짓는 건물의 개수가 30호, 30세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 예외적으로 50호,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 50호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건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건설하는 단독주택 두 번째는 한옥 세 번째 그 50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건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가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 그 다음에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런 것들은 50세대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 시작 착공 후 원칙 얼마 안에 해야 되죠? 5년 그래서 단지 전체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승인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공구별로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 얘는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승인받은 날로부터 얼마 안에? 5년 내. 근데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는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내에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죠. 그리고 요 5년짜리들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거 얼마 연장해주죠? 1년. 1년을 의미해서 착공 의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데 5년 안에 안 하면 어떻게 하죠 이거?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다. 주택법에서 취소 나오면 무조건 할 수 있다. 주택법에서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주택법에서는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최초의 공구, 외의 공구는 착공 안 해도 취소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착공 신고를 따로 했으니까 사용 검사도 별도로 따로 수행할 수 있습니까? 공사 시작을 따로 했으니까 완료가 따로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 검사도 따로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보면서 한번 보죠. 1번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승인은 전체 세대수가 얼마 이상일 때? 600 이상일 때. 공구별은 300이니까 공구별로 착공 신고 및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 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은 빠져야 됩니다. 자, 전에 이렇게 했던 게 뭐냐면 자,
공구별로 나눠서 사업을 하는 거죠. 1공구, 2공구. 자, 1공구는 승인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죠. 근데 2공구는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2년 내에. 그리고 5년 안에 착공을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 어떻게?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최초 공구 외 공구는 취소할 수가? 왜냐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따로 받는 게 아닌데 이것 때문에 취소해버리면 착공을 한 1공구도 같이 취소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의 내용 안에 우리는 공구별로 나눠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지 1공구 따로 2공구 따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은 하나로 받고 착공 신고랑 사용 검사를 별도로 수행한다라는 거. 이렇게. 3번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부터 5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되고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는 해당 주택 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얼마 안에? 2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고 안 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없죠. 그리고 공구와 공구 사이 경계는 얼마 이상을 띄워야 되죠? 6m 이상. 도로, 옹벽, 축대, 담장, 뭐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뭘 넣든지 관계없는데 요거는 공구와 공구 사이 경계는 6m 이상 경계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요거는 용어의 정의에 있던 겁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30번 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 요거는 노트에는 56페이지 가면 나와 있습니다. 덥지 않습니까? 저같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막 덥고 이런데 제가 제일 열심히 공부를 하거든요. 보면은 국공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원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 국공유지를 그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해서 첫 번째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얼마 이상? 50% 이상 건설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합이 조합주택을 건설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대지 조성 사업을 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이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업을 안 하는 거죠. 얼마 안에? 2년 안에. 안 하면 매각한 건 환매해오고 임대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사업 주체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은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채비지 총 면적의 얼마까지? 50%까지 그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채비지라는 건 환지 계획을 수립해야 채비지, 보류지 명세가 나오겠죠? 환지 계획의 내용 안에. 근데 환지 계획을 수립하기도 전에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는 거죠. 그럴 때는 환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하나의 단지로 지정을 합니다. 이때 채비지 양도 가격은 원칙? 감정가. 근데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조성 원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수용. 우리가 이제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에서 나눈 수용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모든 시행자가 합니다. 앞에 있는 수용들은. 근데 주택법에서의 수용은 누구만 한다고 했죠? 주택법 수용은 그 밑에 나올 텐데. 공공만, 거기. 그 표에 나오죠. 수용, 사용 해가지고 사업주체,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만, 공공만. 뭐 할 때? 국민주택 사업을 할 때. 그때. 공공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사업을 할 때 그때만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서는. 보죠. 국가 또는 지자체는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으로 건설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당의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번 정답.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매수일 또는 임차일부터 얼마 안에? 2년 안에 안 하면 매각한 건 환매하고 임대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용지가 아니라 국민주택용지.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주는 거지 아파트 짓겠다고 무조건 팔아라 한다고 팔진 않겠죠.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채비지 매각을 요구했을 때는 얼마까지? 50%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때 채비지 양도 가격은 감정가. 다만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조성원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인 법인은 주택법에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법인이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까? 안 되죠.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가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 그때만. 그래서 제가 거기 노트 밑에 그 표에 있는 거 누가 뭘 할 수 있는지 구분하라고 했죠. 수용이랑 출입 요거는 공공이. 근데 업무의 위탁은 주어가 국가랑 주공만. 국가랑 주공이 지자체 가기 내려오기 힘드니까 토지 매수 업무랑 손실 보상 업무를 거기 지자체장한테 위탁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서류의 무상열람은 모든 시행자,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모든 시행자가 그 서류 무상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1번 이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인데 일단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랑 민간택지로 구분해서 공공택지에서는 전면적으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민간택지는 누가 지정하죠?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는 국장이, 투기과열지구는 국장이나 시도지사, 조정대상지역은 국장이. 화이팅! 저 자신한테 한 말입니다. 힘이 빠져서. 근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이죠. 이게 솔직히 이제 작년에 나올 줄 알았는데 작년에 이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상당히 강조드렸는데 학계론에서 분양가 상한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작년에는 안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 뉴스에 나오던 게 이게 분양가 상한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보고 가고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니까 조정대상 지역 중에 과열지역의 지정 요건이 있을 겁니다. 요약서든지 기본서 보면.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이미 28회 때 출제를 했습니다. 2019년도인가 그때 지정을 하고 나서 2018년도에 지정하고 나서 29회 문제 이런 식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이 나왔으니까 그거는 조금 이제 약하게 봐도 되는데 나머지 분양가 상한제랑 조정대상 지역에서 과열지역 그 지정 요건들 좀 보시는데 자, 일단은 요전에 하나 보는 게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 중에 이러한 요건을 갖춘 지역에다가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거기에다가 지정을 합니다. 민간택지 중에서. 그래서 첫 번째, 직전으로부터 소급해서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그 다음에 직전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주택의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그 다음에 청약 경쟁률은 2개월간 5대1 10대1이죠. 5대1 10대1. 그래서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하는 지역.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지정 요건은 좀 봐두시고 조정대상 지역도 혹시 모르니까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건축법령상 두 필지 이상을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자, 그래서 보면은 건축법에서는 원칙 대지는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두 필지 이상을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고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는 건 요거. 그러니까 1, 2, 3번지가 있는데 집원은 1번지, 2번지, 3번지 이렇게 세 필지지만 이걸 묶어가지고 하나의 대지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큰 거 지을 때, 큰 건물 지을 때 해서 보면은 1번에 도시군 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이니까 다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아파트 단지. 그 다음에 3번은 도로 지표 아래 건축하는 건축물, 지하상가 같은 것, 길 따라 이렇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지번 부여직이 서로 다르거나 축척이 서로 다르거나 집안이 연속되지 않을 때
이거 합병은 안 되죠. 지적법에서. 근데 이걸 묶어가지고 하나의 대지로는 봐주겠다라는 거. 다만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합니다. 소유자도 같고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도 동일할 때. 이럴 때. 그 다음에 지금은 1번지, 2번지, 3번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뭐 할 것을 조건이죠? 합칠 것을 조건. 지금 나눠져 있으니까 나중에는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할 때에는 미리 이걸 하나의 대지로 봐주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눌 것을 조건은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그때는 나눌 것을 조건. 이렇게.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안전영향평가. 제가 수업 시간에 안전영향평가에 대해서 했던 건 안전영향평가 대상만 좀 보자고 했는데,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일정한 건축물은 건축물이 주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데 그 안전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게 첫 번째는 초고층 건축물입니다. 초고층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 그 노트에 없습니다. 200m 이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만 제곱미터 연면적이 이상 이고 엔드 층수가 16층 이상. 요 두 가지가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입니다. 요 두 가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요것만 했던 것 같은데, 자, 보면은 1번에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안전영향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해야 한다. 초고층 건축물 맞죠? 두 번째는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거나가 아니고 이고. 요거는 또 이 둘 다를 충족해야 됩니다.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16층 이상인 건축물. 요 두 가지 1번, 2번이 안전영향평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요 대상만 조금 확인하자고 했고 나머지 절차는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일부러 틀린 거 고르는 걸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절차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법 조문 그대로니까 3번부터 보면은 안전영향평가 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한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1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안전영향평가에 드는 비용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그 다음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자,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건물은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얼마 안에 허가 신청한다고 했지, 이거? 거기 노트는 39페이지 잠깐 볼까요? 39페이지에 그 사장 결정 밑에 뭐 안 써져 있습니까? 안 써놨습니까? 그럼 제가 안 했다고 믿죠. 거기 7번 착공신고랑 사용승인이라는 게 나오죠? 거기 사장 결정 밑에 뭐 아무것도 안 써져 있습니까? 제가 안 한 걸로 그러면. 자, 사전 결정.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라고 하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 결정,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전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얼마 안에 허가 신청해야 되죠? 2년. 안 하면 사전 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실효의 화살표가 가 있죠? 이것도 똑같이.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안 하면 심의의 효력이 상실. 그래서 허가 신청할 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건축물이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건축물은 그 심의를 거칠 때 안전영향평가의 결과를 같이 심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심의, 사전 결정 받고 나서 2년 안에 허가 신청해야 되고 심의도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둘 다 안 했을 때는 사전 결정이나 심의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실효. 요까지도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입니다.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허가 신청해야 되고, 안 하면 심의의 결과, 효력이 상실. 그 다음에 34번. 요거는, 노트는 앞쪽에 있는데,
그냥 해보면 도시지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동 또는 읍지역, 이런 데서는 건축법을 100% 다 적용하죠. 여기를 전면적 적용지역 이렇게 불렀었죠. 근데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동 또는 읍지역도 아닌 강원도, 평창군, 위지면, 토수리에서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게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두 번째는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어디냐면 앞쪽에 37페이지 그 7번에 보면 있습니다. 37페이지 적용 대상 지역.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축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방화지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분할지역.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저 산골짜기에서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것들까지 적용을 안 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국보에 관한 문제니까 보면은 정답이 대지와 도로와 관계 2번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것들도 적용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적용하죠. 그 다음에 허가인데 저번 주에 문제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라는 게 나왔었죠. 사전 승인. 그 다음에 지금 우리 38페이지 노트 한번 보시면은 건축허가 원칙은 누가 해줬죠? 건축허가권자 원칙이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나 군에서 할 때는 시장, 군수가 그대로 허가하는데 대신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번 주에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을 했었고, 그 밑에 보면 허가 거부 사유가 있죠. 그래서 허가를 원칙적으로는 허가 거부 이런 게 잘 하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해서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등 건축물을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건축이 주변의 교육 환경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때는 뭘 거치죠? 노트 38페이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2번에 허가 거부라고 돼 있는 네.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하시다.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건축이 주변의 교육 환경이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마찬가지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죠. 허가받고 나서 얼마나 착공을 할 때? 2년. 공장은 3년. 근데 이 기간 얼마 연장해 줄 수 있죠? 1년. 아까 사업계획 승인에서도 1년 연장해 줄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도 1년. 그 다음에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 그 다음에 착공 신고 전에 경공매 등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했는데도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요거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허가 제한은 다른 회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을 때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가 아니라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인 공장을 광역시에서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장, 창고,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나 층수가 21층 이상인 건축물, 이런 것들은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하지만 거기서 제외되는 게 공장, 창고, 심의를 거친 건축물.
다음 허가를 받은 날부터 착공기간 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 그 다음에 허가받고 나서 착공 얼마나 해야 되죠? 2년, 공장은 3년,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기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얼마 연장해 주죠? 5번 정답. 착공 의무 기간 연장해 주는 건 1년. 그 다음에 공개공지. 노트는 40페이지에 있습니다. 공개공지는 아무나 와서 쉴 수 있는 소규모 휴식 공간을 말하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설치 대상 지역, 어디에다 설치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치 대상 건축물. 그 다음에 얼마나 설치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설치를 했을 때의 효과. 이런 것들. 대상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설치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사람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상업지역. 모든 상업지역. 그 다음에 사원끼리 포함된 준자 들어간 거 있죠? 준주거, 준공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반 주거.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런 데다가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상 건축물은 종교시설, 운수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그 다음에 업무시설, 그 다음에 숙박시설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1대. 그래서 요게 종우나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파는데 없어? 근데 판매시설에서 제외되는 게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하죠. 그리고 공개공지를 설치할 때에는 대지 면적의 얼마? 10% 이내까지 설치를 하죠. 근데 이 공개공지 면적에 포함될 수 있는 게 조경면적이나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에 포함시켜서 산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효과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데 대통령령에서는 뭐만? 용적률이랑 높이를 얼마까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이상이 아니라 이하. 이 경우 조경 면적과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은 공개공지 면적에 포함해서 산정할 수가 있죠. 문화집회시설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일 때? 5,000 이상일 때. 그 다음에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의 공개공지 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4번 정답. 요거는 작년에 생긴 조문인데 그냥 한번 읽어주십시오. 누가 하는지는 상관없겠죠. 다 지자체장이니까.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개공지 등의 설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대지에 건축법 기준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공개공지 설치 시 건폐율 등의 완화 규정을 준용한다. 자,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은 요거죠. 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춰서 공개공지를 설치를 했습니다. 착하니까 요 완화되는 규정 그대로 준용을 해줍니다. 근데 거기서 제외되는 게 공동주택. 여기 안 써놨나? 안 써놨구나. 그래서 공동주택은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춰서 요거 공개공지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완화되는 규정을 준용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설치 대상 건축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완화되는 규정을 준용해주는 게 원칙이지만 여기서 공동주택은 제외합니다. 공동주택은. 그 다음에 공용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원칙은 허가받아야겠죠? 근데 허가받고 나서 착공을 하고
착공할 때는 공사 계획을 신고해주고,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근데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국가나 지자체가 하려면 국가나 지자체가 할 때는 허가나 신고에 가름해서 뭐 하죠? 협의. 바로 앞에 39페이지. 협의 대상 건축물을 따로 정리해 놓쳐놨는데,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뭐 할 때, 농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농지 전용할 때도 원칙은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되는데, 주무부 장관이나 지자체가 농지를 전용할 때는 협의,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도 원칙은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되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하려고 할 때는 협의합니다. 협의. 이걸 이제 협의 대상 건축물이라고 하고, 협의 대상 건축물은 따로 착공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 옆에. 그 다음에 협의 대상 건축물은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도 준용하지 않죠. 대신에 뭐 하면 되죠? 통보.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협의합니다. 협의.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는 그가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 여유 공간에다가 구분 지상권을 설정을 해서 이 구분 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고 구분 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봐서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주민 편의시설 같은 것도 설치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1종 근생, 2종 근생이나 문화집회시설 중에는 전시장이나 공연장으로 한정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의료시설이라든지 업무시설을 허용하는데, 업무시설 중에는 오피스텔은 제외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설치할 수 있다.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보면은 국가나 지자체는 건물을 건축, 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하거나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 미리 허가권자랑 뭐 하죠? 협의. 1번 옳은 지문이고,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 지을 때는 허가나 신고 대신 협의하라는 거죠. 협의를 하면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 지자체가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협의만 하면. 그 다음에 협의한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신청? 여기 이거 안 하죠. 사용 승인 안 하고 대신 뭐 하면 되죠? 통보하고 쓰면 된다라고. 그래서 이 협의 대상 건축물은 따로 착공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39페이지에 보면 착공 신고를 해야 되는 건물이 세 가지가 있죠.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요 세 가지가 착공 신고의 대상이자 똑같이 사용 승인의 대상이다 라고 했어요. 요 세 가지가 착공 신고를 하고 사용 승인을 하는 거지, 협의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따로 착공 신고도 하지 않고 요거 사용 승인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통보만 하면 통보. 그래서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국가나 지자체는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 공간에 구분 지상권을 설정해서 주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 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 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허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요거 방금 말씀드렸다.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지상, 지하의 여유 공간에다가 구분 지상권을 설정해서 그 구분 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고 구분 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아서 허가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주민 편의생활시설 같은 걸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게 1종 근생, 2종 근생, 그 다음에 문화집회시설 중에는 공연장이나 전시장만, 그 다음에 업무시설이 되긴 되는데 오피스텔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종 근생 나오면 왠지 막 안 되는 시리즈들 있죠. 안마실수,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총포사, 뭐 장의사 이런 것들 당연히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문화집회시설 중에 공연장이나 전시장은 구분지역을 설정해서 설치할 수 있는 주민 편의시설에 해당한다. 네, 해당합니다. 문화집회시설 중에는 요것만 된다라는 게 기출문제입니다. 전시장을 설치할 수 있다. 거기에 나서 전시장. 그 다음에 대지의 안전. 뭐 요거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바로 보면은 배수의 지장이 원칙적으로 대지는 인접한 도로변보다 낮으면 안 되죠. 근데 대지의 배수의 지장이 없거나 용도상 방수의 필요가 없을 때에는 낮아도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는 지반이 약하니까 건물 지으려면 뭐 해야 되죠? 성토,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처리하거나 배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고 송계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는 옹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옹벽을 설치할 때 얘는 경사도가 1대 1.5 이상이고 이 송계의 우려가 있는 높이가 1m 이상일 때 얘는 앞에다가 옹벽을 설치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이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일 때는 옹벽을 콘크리트로 해요. 콘크리트로. 그리고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를 위한 시설이나 배수를 위한 시설물 외의 구조물은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 튀어나올 수 있는 건 지지를 위한 시설이나 배수를 위한 시설, 그것만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4번에 성토,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서 높이가 1m 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해야 한다. 맞고,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물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건 1번이죠. 배수에 지장이 없으면 낮아도 되죠. 원래는 안 되지만. 그 다음에 농지법, 자경의 개념인데,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를 하는 것, 그걸 자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 전용 나오는데, 농지 전용에는 농지 전용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고 협의가 있습니다. 우리 노트에는 맨 마지막 페이지. 일단 협의부터. 주무부 장관이나 지자체 이런 사람들이 농지를 전용하려고 할 때에는 허가 신고 대신에 협의하면 됩니다. 방금 건축법에서도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할 때에는 허가나 신고 대신에 협의했죠. 그러니까 협의라는 건 행정청이 하는 겁니다. 행정청이 그냥 행정청끼리 우리 건물 지을 건데 이거 허가 신고한 걸로 하자라고 협의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주무부장관이나 지자체가 올 때, 그리고 농지를 농지 아닌 걸로 바꾸는 걸 전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용할 때는 원칙은 허가 받아야 됩니다. 허가.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 이거 누구한테 하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럼 농지 전용 협의는 누구한테 하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럼 신고는 권한자라도 기록하라고 했죠. 그래서 농지법 노트에 농지법 맨 앞에 보면은 권한자가 아마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목차 있는데. 그래서 뭐 대부분의 권한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사하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안 하는 거 4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농지전용 허가랑 농지전용 협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한테. 그래서 농지를 전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허가받아야 됩니다. 허가. 근데 농지전용 신고라는 건 좀 경미한 행위들입니다. 경미한 행위라든지 생업 관련 행위들 이런 것들은 신고 해서 그 그림에 나와 있죠? 그림이 그 신고 대상입니다.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마을 해관 부지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공용시설 같은 거 이런 걸로 바꿀 때 신고. 그 다음에 농사 관련된 시설로 바꿀 때는 신고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딱 하나만 기억하라고 했던 게 농지를 바꿔가지고 여기 주택을 짓습니다. 이거 아무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누구만? 무주택자만, 집 없는 사람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농지 전용하고 있어요. 전용? 농지를 없애가면서 집을 짓는 거죠. 농지를 없애가면서 집을 지으니까 이건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만. 이거 그 뒤에 뭐 1500제곱미터, 3300, 법인이 할 때는 7000, 양어장은 1만 이런 거 몰라도 좋습니다. 이거 그냥 기억 안 나면 그냥 몰라도 좋은데 딱 하나 이거 하나. 주택으로 바꾸는 거. 농지 전용해서 농업인, 어업인의 주택으로 바꾸는 건 신고 대상입니다. 근데 이거 아무나 안 되고 집 없는 사람만. 농업인, 어업인의 주택. 이건 생업 관련 행위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 주택 짓는 거. 신고하는 거죠. 신고하는 거지만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집 없는 사람만. 이것도 뭐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인데 그런 면적 같은 거 몰라도 좋은데 딱 이거 하나만. 그리고 전용할 때는 허가. 그 다음에 우리 그 밑에 보면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게 있죠.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건 농지를 전용하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전용이라는 건 영구적으로 농지 아닌 걸로 이걸 바꾸는 겁니다. 근데 타용도 일시사용이라는 게 있었죠?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잠깐 쓰고 다시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허가, 신고하고 이거 사용할 수가 있는데, 농지 보전 부담금은 농지를 훼손하는 사람한테 나머지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비용을 부과하는 거니까 전용하는 사람이 내는 겁니까? 타용도 일시사용하는 사람이 내는 겁니까? 전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지 타용도 일시사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그래서 뭐 타용도 일시사용을 하는 자는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 X. 무조건 전용하는 사람. 전용 허가든 신고든 협의든 할 때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용도 일시사용은 다른 목적으로 잠깐 쓰는 건데, 타용도 일시사용에도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고 협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 요걸 확실하게 기억하고 나머지는 싹 다 허가라고 생각해 주시죠.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하는 건 썰매장, 지역 축제장 이런 것들만. 그러면은 자, 썰매장, 지역 축제장 용도로 타용도 일시사용하는 건 신고하는 겁니다. 제가 나머지는 싹 다 허가라고 했죠.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 수, 축산업용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해야 한다. 맞습니까? 신고하는 거 뭐라고 했죠? 썰매장, 지역 축제장 아니죠? 허가받는 겁니다. 농지를 주목적 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해야 한다. 맞습니까? 허가. 이것도 허가. 농지를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해야 한다. 맞습니까? 허가. 그 다음에 농지를 골재 채취, 광물 채굴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허가. 이건 허가. 허가. 옳은 말이 나도 모르겠는데 허가. 그러니까 신고, 타용도 일시 사용은 허가 대상을 잘 못 외우겠으면은 썰매장, 지역 축제장만 신고, 나머지는 허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타용도 일시 사용도 주무부 장관이나 뭐 지자체 갈 때는 협의합니다. 협의.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서 나올 건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뭐 어떠한 위반 사항들이 있을 때, 에는 공사 중지를 명할 수도 있고 조업 정지를 명할 수도 있고 사업 규모의 축소 등의 조치를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면은 허가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하여야 한다. 그래서 제가 80번 문제 풀다가 명령 위반 이런 거 나오면은 맨 끝에 하여야 한다든지 할 수 있다든지 그건 뭐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뭐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이런 것들을 받은 사람들이 각종 어떤 명령을 위반했을 때에는 공사 중지, 조업 정지, 사업 규모의 축소 등의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조치의 명령을 위반했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보면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마을 해관부지, 뭔가 공적인 냄새가 나죠. 이런 것들로 바꿀 때는 신고하는 겁니다. 허가받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나왔죠. 명령 위반 보입니까? 명령 위반 나오면은 2번 정답. 2번 정답. 그 다음에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입 전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타용도 일시사용 X. 전용하는 사람.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권자는 농지 보전 부담금 납입을 조건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붙여서. 그리고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건 전용인 허가나 신고를 하기 전에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 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할 때에는 허가입니다. 신고는 썰매장, 지역 축제장만. 그 다음, 자, 제가 농지법 개정사항 나눠드렸는데, 그거에다가 조금 추가를 하죠. 하나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2개가 빠졌는데, 하나는 좀 안 봐도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우리 노트에 65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처분 명령받은 농지를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맨 끝에 그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토지가액이 얼마라고 돼 있죠? 20%. 근데 그거 좀 바꿔놓죠. 그냥 25% 하지 마시고 감정가 또는 개별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거는 조금 내기 힘들 것 같아서 농업법인이 해산 청구를 받았을 때 그때는 농취증 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농취증 발급 안 해줍니다. 해산 청구를 받은 농업법인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 일단 보고 요거 이행강제금 나머지는 제가 이제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렇고 일단 오늘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추석이고 그 다음 주는 백선을 가지고 수업 진행을 할 겁니다. 10시부터 해서 이제 수업하고 2주간 백선 문제를 50문제씩 나눠서 풀고 그 다음에 3회, 4회는 마지막 2주 동안 문제 다시 시험 치고 그렇게 수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다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